피부회복의 정선입니다. 제가 저희 작가 소개를 통해서 얼마 전에 너무 멋진 화가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분이라 만나지 못했고요. 그녀의 작품으로 만나봤어요. 에나 모지스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와, 놀라운 건 이 할머니께서 여사님이라고 그래야겠네요. 76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101세가 되던 해에는 무려 1600점의 그림을 전시하면서 정말 대단한 어떤 화가로서의 저력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80세에 첫 개인전을 열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녀가 88세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하고요. 92세는 자서전을 출간했고요. 93세에는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모실 이분은요. 진짜 열정, 그 소리 없는 열정.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고고한 이미지인데 그 안에 아주 강한 불꽃이 늘 느껴지는 여성입니다. 늘 새로운 도전과 도약으로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계시고요. 수많은 여성들의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저도 참 이분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꿈만 같은데요. 전 KBS 아나운서이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신은경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2년간 KBS 앵커로 활동해온 신은경 아나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앵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따뜻한 위로자의 삶을 살고 있다. 지난 2016년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청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신은경 이사장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그리고 약간 근접하기 힘든 카리스마? 그런 거 없어요. 결국은 그런 일들로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살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40점이라는 점수를 평생 처음 이렇게 딱 받아보고선 얘기는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 무거운 짐 지고 힘들게 가시는 분들 좀 내려놓고 제발 하나님 아버지 거기 계신 것 좀 쳐다보시라고. 이사장님이세요? 네. 저는 항상 이미지로만 뵈서 네. 사실 약간 긴장도 되고요. 왜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뵀을 때 그 뭔가 정말 도시의 여성이랑 저런 모습. 좀 방송의 꽃, 여성 앵커랑 저런 모습이지 그렇고 말고 이런 이미지를 다 갖고 계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약간 근접하기 힘든 카리스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실제로 뵀을 때 훨씬 더 여성하고 네. 좀 편안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선희 씨 네. 만나서 정말 반가운데요. 원래는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 선희 씨가 제 얼굴에 반쪽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너무 여러분, 보고 아닙니다.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살아생전 이런 칭찬 처음 들어요, 진짜. 정말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저는 사실요, 정말로 되게 약간 카리스마가 넘쳐서 이렇게 도도한 어떤 이미지실까? 정말 머릿속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래요? 저는 직접 만나야 돼요. 저 전혀 맞아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잘 웃으시고. 네. 예. 근데 실생활에서 약간 허당기도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좀, 반전 좀 매력.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늘 왜 저기밖에 안 될까 뭐 이런 거. 왜냐면 왜 이런 질문 했냐면 네. 그 굉장히 뉴스에서 뵐 때는 네. 그렇게 떡 부러지는 이미지, 그리고 강의하실 때도 너무나 차분하고 멋있지만 그런 분들이 왜 기계치라거나 방향치라거나 이런 반전 매력이 있잖아요. 네. 본인이 좀 허당 소리를 듣는 분야는 어떤 분야세요? 글쎄. 혹시 만능?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않아요. 예, 그럼 안 돼요. 저는 계산을 잘 못하고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나이도 잘 계산을 못하고 있어요. 나이스 투 미츄. 반갑습니다. 전 숫자 완전 네. 못하고요. 곱셈 넘어가면 덜덜덜 떱니다. 당황해서. 그래서 이렇게 재정 관리 이런 거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왜 세금 내고 이런 거 네네네. 잘 못해서 남편이 다 해줘야 돼요. 진짜?
와, 소울메이트를 만났네요. 저 진짜 숫자 모르거든요. 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근데 진짜 네. 그런 걸 좀 자주 알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저 네. 많은. 아, 그래요? 그게 더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 친구 신청이 본물을 탈 겁니다. 아, 네. 신은경 씨 모시고 진짜 저희가 이제 1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분의 삶은 어떤 건가, 그리고 이분이 소명으로 갖고 계신 그 축제 같은 숙제는 무엇인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처음 보자마자 저희 모두 그랬어요. 헉! 방부제야, 방부제. 진짜로 그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이미지만 뵀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때보다.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옛날에는 진짜 훨씬 더 막 날씬했죠. 이 모습으로 9시 뉴스를 했으면 큰일 났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또 네.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변화된 모습이라서 그냥 진짜. 이대로 좋습니다. 저는. 진짜 자연스럽게. 아니, 혹독한 자기 관리 아니세요? 아니요, 그것도 잘 못하는 그래요? 편인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청소년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전부 젊고 활기가 넘치고요. 아, 네. 또 때마다 만나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그건 마음이 젊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역동적인 에너지 무시 못하거든요. 네, 네. 예. 요즘 지금 말씀하신 그 청소년 관련 네.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좀 궁금해요. 제가 있는 곳이 청소년 활동진흥원이라는 곳인데요. 네. 여성가족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에 관한 그 청소년 진흥법이 있어요. 네. 그 법에 따라서 정책들을 마련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죠. 국가 간의 여러 청소년들 서로 교류도 하고 네. 또 나라의 정책을 이렇게 만드는 걸 청소년들이 직접 해보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많은 정보 제공을 하고 뭐 그 외에 이제 수련활동, 뭐 탐험활동 이렇게 하도록 또 하고 저희가 그 5개 전국에 국립수련원이 있어요. 커다란 그 국립수련원에 있어서 거기서 직접 수련활동, 탐험활동도 하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는 간단하게 학교에서는 공부를 하지만 공부 외의 모든 활동을 하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하실 것 같아요. 제일 좋은데 아닌가요? 네. 공부 외에 모든 활동. 네. 청소년 때 가장 솔깃한 네. 분야인데.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도 활동하고 봉사하고 또 그 외 인성교육이라던가 또 문화활동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뭐 또 이제 조손 가정이나 또 맞벌이 부부 같은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뭐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가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너무 좋은 게 네. 사실 아이들이 저도 그랬지만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뻔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가 모르나 싶은 말 있잖아요. 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 생활 잘하고 추상적인 어떤 비전만 제시하면 좀 갈증이 더 심할 텐데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시스템 안에서 네. 신나게 놀 수 있게 해주니까 네, 네. 훨씬 더 좋은 결실들이 많이 맺히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저는 정말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네요, 있어요. 진짜. 네. 저도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집안에 사춘기 청소년이 조카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면서 몇 학년이에요? 중2입니다. 네, 아. 나라를 지키고 있죠. 중2가. 국방의 어떤, 예,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를 네. 지나고 있을 때 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데서 똑같이 재단되고 있는 듯한 이 시스템. 네. 이 안에서 조금 뭔가 없을까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 OECD 국가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제일 오랫동안 하고 네. 또 공부도 수학 능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너 행복하니? 하고 물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에 그 이제 아이들 공부하기 싫은데 시켜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왜 행복하지 않냐 그랬더니 공부가 잘 안 돼서 그렇대요.
그 얘기를 통해 보면 그 어른들이나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가치관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가치관에 아이들이 다 부합할 수는 없잖아요. 1등은 한 명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구나. 가치관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다른 걸 잘하는 것도 좋고 사람마다 다르다.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연구 중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공부를 잘하셨잖아요. 저요? 죄송합니다만 듣다 보니까 공부 되게 잘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공부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공부 못한 사람은 없었겠죠. 저도 그때까지는 잘했는데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공부를 좀 놓쳤어요. 이렇게 뭐 가정 사정도 있었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좀 놓고 고등학교 때는 주로 딴 게 재밌었어요. 무슨 뭐 문예반 활동, 방송 이런데 이제 관심이 가고 그래서 돌아보면 교실에서 뭘 어떻게 한 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리고 이제 그래요? 뭐 운동장에서 뭐 깃발 들고 서 있는다든가 뭐 남의 대학교에 이제 문예 그 백일장 하면 그런데 나가고 뭐 행사 있으면은 그저 이렇게 강당에서 사회 보고 이런 거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일들로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살아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니, 저는 말씀하실 때 네. 그냥 전 너무 공부 잘 전교에서 막 이렇게 수제 소리 듣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그런 대로 했는데요. 네,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이남이녀의 맞이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그야말로 그 중2 예. 그렇군요. 그 옛날에도 중2는 힘들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마음에 막 폭풍우 같은 그런 걸 겪으면서 공부보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처음 올라갔는데 그때도 왜 선행학습들 하고들 오고 그랬는데 맞아요. 전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처음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문제가 나왔는데 4개밖에 못 쓴 거예요. 그래서 40점이라는 점수를 평생 처음 이렇게 딱 받아보고선 네. 아, 나는 공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공부라는 게. 너무 힘들어. 재미가 그래서 없어. 뭐 대학도 1차 떨어지고 어머니는 이제 재수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아, 저 재수하느니 그 1년 동안 뭐 그냥 열심히 하겠어요. 뭐 이러면서 안 하고. 어찌 보면 당연한 듯 목표를 세우고 계속 순탄하게 그쪽으로 이렇게 달려왔다면 이런 깊은 사유를 하거나 좀 복잡한 가지치기를 안 했다면 이 청소년 캠페인을 염두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그럼에도 저보다는 물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선상의 갈등입니다. 공부를 못 하셨다는 것도 보니까 40점은 저한테는 평균이거든요. 이분에게는 가장 트라우마를 받는 점수였다는 게 좀 다른 레벨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복잡 단안했던 그때의 과정들이 지금의 니즈를 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요즘은 청소년들 만나면 제 이야기를 막 뭐 마음껏 얘기해줘요. 나도 옛날에 이랬어. 네네네. 그리고 그때에 진짜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아이, 그 그대로 제 표현하면 그 딴짓들이 오늘의 나를 오히려 오늘에 있게 한 그거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최고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러면 그럼 굉장히 훨씬 힘을 와닿을 얻어요. 것 같아요. 네, 네, 네. 진짜. 네.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라는 느낌. 네. 그 고마워요라는 캠페인 아까도 저희가 살짝 사진을 찍으면서 네. 이 고마워요라는 느낌이 너무 뻔해서 우리가 잘 안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사실은 뭐 이 인성교육을 위한 고마워요 캠페인이라는 걸 우리가 하고는 있는데 뭐 그게 나라의 정책을 수행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곧바로 연결이 되는 거는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OECD 국가 그 숫자를 보고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감사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네. 행복하죠.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깊게 하시기 원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살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저 그 동네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1981년 8기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11년간 KBS 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하셨고요. 92년 KBS 퇴사하시고요. 유학길에 올라서 영국 웨일즈 대학에서 언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뭘 이렇게 많이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듀오 정보대표 이사, 한세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차의과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다가 지난 2016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차의과대학교는 차의과대학교예요? 아니면 차의과대학교예요? 원래 차의과학이에요? 의대였다가요. 이제 좀 넓히면서 차의과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네, 역시 네. 이건 앵커에게 뛰어있기를 배우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차의과대학교입니다. 공부를 참 많이 하셨네요. 공부를 싫어하셨다는 분 처음으로는 진짜. 근데 아이들 가르치는 게 천성이셨나 봐요. 좋았어요. 네. 앵커 때가 더 좋으셨어요? 아니면 가르치실 때가 더 좋으셨어요? 좀 오묘한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때마다 좋은 일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글쎄요. 저는 방송이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게 이제 정말 좋은 저에게 맞고 제일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학교에 가서도 이제 보내셨으니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을까 하고 여쭤보죠. 그러면 거의 최근인데 네. 이제 2013년에 차의과학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조금 멀어요. 포천인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저희 과에 이제 50명 학생이잖아요. 먼 길을 출근을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앞에 놓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좀 나쁜 마음 같은 게 들은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50명을 앉혀놓고 제가 여기까지 와서 이걸 해야 돼요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가 여기서 이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인생에 두고두고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중요한 순간에 어떤 교수를 만났는데 그때 내가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됐어라고 생각한다면 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걸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50명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예, 이 생각하니까. 아이들 하나하나의 인생을 관심을 갖고 엄마처럼 또 인생의 선배처럼 이렇게 조언하고 해야지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됐고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됐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했어요. 공감이 가는 솔직한 네. 고백이셨어요. 저도 네. 매 순간 그런 저만의 그 뾰족한 면을 좀 마모시키지 못해서 많이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방송이 가장 즐거웠다고 하셨잖아요. 네. 천직이셨어요. 저희가 봤을 땐 저도 뭐 뉴스를 그때 많이 볼 때가 아니었지만 그런 저조차도 KBS의 간판 앵커 하면은 신은경 씨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정도로 무려 11년 동안 국민들 곁에서 그 모습을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자긍심이 굉장히 있으셨을 것도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여자 앵커가 그렇게 흔치 않았을 때잖아요. 일단은 채널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냥 뭐 3개 채널 지상파 맞아요. 3개밖에 없었고 또 초반에는 이게 로타리식 채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1번 틀어도 중간에 9번 한 번 나오고 리모컨이 아니었죠. 7번 가다가도 한 번 나오고 수업 듣는다. 드드드드드드. 네, 그러니까 안 볼 수가 없었고요. 저기 뭐 산간지방이나 군부대 네. 여기 9번밖에 안 나왔어요. 아주 독보적인 존재가 되실 수밖에 그럴 없는 수밖에 환경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건 뉴스를 하면 저는 이제 감정이 굉장히 좀 기복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야 될 때 감정을 조율하고 조절해야 될 때가 너무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너무 그걸 잘하셨어요. 제 기억 속에.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빵긋빵긋 웃는 게 좀 낯설 정도로. 네. 그죠? 웃는 게 좀 그 당시에 더
표정이 클래식한 그 룰이 있었지 않나요? 아나운서는 이래야 한다. 웃을 일이 없었어요. 뉴스가 전부 다 뭐 불났어요. 뭐 누가 나쁜 짓 했어요. 도둑질 했어요. 맞아. 다 그런 내용이어서 네. 그때도 늘 고민이 좀 좋은 뉴스는 없을까?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흐뭇한 뉴스. 외국에는 꼭 끝에는 그런 좋은 뉴스를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앵커들이 웃으면서 뭐 말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심각해가지고 굿뉴스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여하튼 이렇게 조명 밑에서 맨날 이렇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거는 틀립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눈빛 살짝 나오셨어요. 지금. 네. 나오셨어요. 나중에 어떤 분이 만나시더니 네. 어머 웃기도 하시네요. 이러세요. 저도 지금 네. 그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웃죠. 사람인데. 잘 웃으세요, 되게. 되게 잘 웃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만나면 직접 만나면 좋은 점수를 더 주셔서 그러네요. 네, 그것도 네. 좀 좋았어요. 근데 원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남이녀의 맞이고 네.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가 재정 공무원이셨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출근하시다가 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또 일을 하셔야 됐고 그런데 어머니 생각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잘 키울까 하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바깥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사남매를 교회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어디 교회를 가면 좋은 얘기 해주시는 누가 계신다 이런 걸 아셔서 그때 처음 가서 교회라는 데를 좀 봤죠. 찬양도 너무 좋고 재미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좋았는데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밌었지만 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바쁘고 또 사회생활 바쁘게 하느라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전에 발걸음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제대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셨구나. 네. 저는 꽤 오래전부터 믿음 생활을 동시에 하시면서 일을 하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힘들 때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네. 그러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가 굉장히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네, 거의 있으시겠다. 뭐 30대 아주 끝부분에 결혼을 하고 네네. 남편 따라서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진짜 뭐 우유 먹는 아기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었는데요. 이제 목사님이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막 제 마음을 울리면서 무슨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렇게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아버지, 거기 계세요? 저 아세요?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아세요? 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리고선 저를 온전히 이제 받아주시기를 바란 거죠. 근데 저는 그 세상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 입으로 아버지, 아빠 이런 단어를 발음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싫었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이런 생각 이런 것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맏딸이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그런 생각들을 제 인생의 짐같이 이렇게 짊어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땅만 보고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 거죠. 뭐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뭐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어느 날은 흐린 날, 어느 날은 뭐 비 오는 날 그랬지 뭐 이렇게 사람이 햇빛 쨍쨍 내리쬐는 뭐 이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 거를 보고 제가 그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빈손으로 아버지 저 몰라요. 이제 제 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고 그 아버지 손을 잡게 된 거죠. 그 이후에는 뭐 그렇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시련과 고난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아직 안 믿으시는 분들한테는 요 말을 하기가 조금 미안해요. 또
그 예수 믿으면 시련 끝, 행복 시작 이런 줄 알았는데 뭐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되게 희한하게 기쁘다는 거. 네, 설명할 그래서 수 없는 기쁨. 시련이고 고난이라는 게 우리 차원의 얘기지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이제 그야말로 햇볕 쨍쨍 내리쬐는 날들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는 게. 근데 늦게 만났는데 이제 늦게라도 만나면 참 감사하긴 한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시면 누가 좀 나를 세게 잡고 너 아버지 저기 계시잖아. 이렇게 좀 말을 좀 해주지.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좀 찾아다니시지 왜 지금까지 계셨어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모르고 산 그 옛날에는 마치 고아처럼 살았잖아요. 누가 나의 이 허름한 모습에 업신여길 수도 있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고 나 혼자 힘든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렇게 긴 시간 그렇게 고아처럼 살았는데 아버지가 왜 찾아오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또 함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저를 계속 보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한테 좀 와 내가 너 도와줄게 하고 그렇게 부르고 찾으셨는데 그거 안 쳐다보고 그냥 이 무거운 짐만 지고 땅만 보고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할 수 있죠.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 무거운 짐 지고 힘들게 가시는 분들 좀 내려놓고 제발 하나님 아버지 거기 계신 것 좀 쳐다보시라고. 아주 아주 오늘 녹화로 오는데 여기 C채널이 여기서 주차장에서 가까운 문이 하나 있고 이게 삥 돌면 오는 문이 있어요. 되게 춥잖아요. 근데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막 이제 이 문이 당연히 안 열릴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정문으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지켜주시는 집사님이 한 번만 쳐다보지 문을. 그럼 내가 이게 리모컨 들고 있었는데. 저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은데 네. 아까의 그 장면과 함께 확 또 오네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쳐다보고 네. 열어주세요 하면 리모컨 들고 있는데 의뢰 없다고 생각하고 네. 먼 길 돌아왔네요. 추운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게요. 우리는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뭐 이런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복이라는 것은 회개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말하는 뭐 누구 미워하고 자그마한 잘못 이런 거 차원의 죄가 아니라 세상에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작은 피조물인 거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네요. 하나님 저 아니었네요. 저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회개인 거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요.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예. 홀가분한 자유? 네. 뭐 이런 느낌. 이 요만한 개미들인데 왜 주변에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잘난 척해서 좀 미운 사람들. 그쵸. 아니 저도 저희는 기싸움이 워낙 중요하니까라고 배웠어요. 대중과 뭐 무대와의 기싸움. 누군가에게 웃음을 전달하기 위해선 항상 좀 더 내가 우위에 있는 느낌이어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잘못 인식이 되고 자아가 비뚤어지면서 잘난 척을 되게 하는 거예요. 좀 남다르다. 감각이 남다르다라는. 그런 거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자긍심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요. 나는 정말 개미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잘난 척하는 것도 똑같은 개미인데 뭘 저렇게 잘난 척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 편하고 맞아요. 내가 그릇을 이렇게 크게 하면 할수록 정말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있다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순간은 이렇게 그야말로 잘난 척이 돼요.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 나는 귀한 존재야. 내가 뭐가 걱정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다르고 맞아. 그 잘난 척하는 순간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고독한 전쟁을 혼자 치른다고 생각할 때는 잘난 척도 보이기 위한 막 그 팔팔팔팔 떠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하나님이 자존감을 싹 채워주신 그 순간부터는 네. 희한하게 숨도 편안하게 쉬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똑같은 잘난 척도 귀엽게 보이고 저가 아닌데. 네, 그렇죠. 방향이 좀 달라진다는 건 상당히 기분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가 정확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참 일을 하실 때 좀 만만치 않은 이 경쟁 구도와 남자와의 어떤 이런 힘겨루기 그런 데서 오는 고독도 꽤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치열하셨을 것 같아요. 아우 힘들었죠. 저는 뭐 성품이 그렇게 막 적극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저는 뭐든지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성격은 안 그런데. 네, 근데 그 제일 먼저 해서 이렇게 싸워야 하는 일이 많았었어요. 이제 뭐 칼라 텔레비전이 시작하면서 이제 앵커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앵커를 하신 선배님들도 계셨지만 뭐 앵커 여성 앵커 최초다 이런 말도 하시고 사실 그건 아니지만 선배님도 계셨어요. 네네. 그런 말도 붙었고 또 한 7년 정도 7년? 5년? 이렇게 같이 공동 주중에 공동 진행을 하다가 이제 주말에 혼자서 단독 앵커를 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 사실은 이제 그 별건 아닌데 누구예요? 아니에요. 남자 멋있어 기자들이 보이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는 뭐 주말에 뭐 놀지도 못하고 하면서 툴툴거리면서 하던 거였는데 여자 앵커가 혼자 한다 그러니까 무슨 여자가 안녕하십니까부터 하느냐고 막 뭐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하고 보니까 굉장한 일인 것처럼 막 보도가 되고 일본 신문에도 나오고 진짜 이랬어요. 되게 멋있어서 헉, 우리나라도 여자가 혼자 앵커를? 근데 그래서 사실 그거 네. 보고 지원한 후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니까요. 큰일 하신 그리고 거예요. 뭐 일하다가 이제 대학원 통역대학원을 중간에 다녔는데 그때도 그렇게 일하다가 대학원 다니는 일이 없어서 또 한참 막 싸우면서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네. 그 이후에는 뭐 너무 자연스럽게 후배들도 하고. 맞아. 사실 지금도 이런 공공기관에 장을 하는 게 그리 여성에게는 많지가 않아요. 한 300개 공공기관장들이 이렇게 회의를 할 때가 있는데요. 여성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요.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까도 어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스타일은 아닌데 항상 뭔가를 먼저 하게 됐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문예반이었고 글 쓰는 걸 좋아했다면 뭔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선포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된 건가요? 아니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공부에는 나는 아니구나 이런 굉장히 그거 궁금합니다. 디테일하게.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침체된 것도 여전히 있었고 그 친구들이 이제 물어봐요. 처음 만났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뭐 너네 집 어디야? 뭐 너네 동생 몇이야? 그래서 너희 아버지 뭐 하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 말을 못했어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땐 크죠. 네, 그때, 근데 어릴 때. 나중에 내가 말해줄게. 그러면서 그 말을 마치 무슨 죄 지은 사람이 고백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제 성품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자존감도 낮아지고 뭐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이랬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저희 국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무서우신 선생님이신데 어느 날 국어 시간에 신은경 이리 나와 보세요 이러셨어요. 그래서 나 야단 맞는 줄 알고 교과서 가지고 나오세요. 그 선생님한테는 교과서 이러면 혼났어요. 왜 교과서냐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를 들고 나왔더니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학생 앞에서 책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책 읽는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됐어요 하시더니 이 많은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참 듣기 좋죠?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한테 혼자만 칭찬을 해주셔도 너무나 놀랍고 그런 일인데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인정을 해주시고 저는 그 다음 날로 제가 다니던 진명여고의 공식 아나운서가 됐어요. 저는 방송반이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고 무대에 서게 하시고 뭐 체육대회 때 이런 때 이제 그 장례 방송도 하게 하시고 신은경 너 아나운서 한번 해볼래? 그렇게 하시고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네.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진짜 좋은 게 듣기 좋다라는 말. 그러니까 잘한다 이것도 좋은데 얼마나 듣기 좋아 이게. 글쎄 말이에요. 오, 네. 진짜 내가 그런 존재야라고 확 채워진 느낌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 말씀 한마디가 오늘의 저를 잊게 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어른들, 선생님, 사회의 뭐 부모들, 멘토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 거겠어요. 맞아요. 그 한마디 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네네네. 그 KBS 아나운서로 재직 중이실 때 제가 생각하는 거 그때 이산가족 관련 방송을 하셔서 더 또 국민적인 이슈가 되셨었잖아요. 근데 그거 하시고 나서 유학을 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그 시점에서 이렇게 제가 뉴스 시작한 거, 예. 방송 시작한 게 81년이고요. 이산가족은 83년에 거의 1년 동안 있었고요. 네네 맞아요. 153일인가. 네, 그렇게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뉴스 한 거는 92년까지 했고요. 꽤 오래 이후까지 하고 92년에 유학을 갔어요. 아 그러면 결혼하시고 아니요. 92년에 이제 유학을 갈 때는 사실은 휴직을 하고 갔어요. 2년 휴직을 받아서 네네. 갔는데 보니까 박사 학위를 끝내려면 그거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제 돌아와서 복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가 뭐 이렇게 우편으로 교류하면서라도 학위를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평생 못 끝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돌아와서 아예 퇴사를 하고 다시 영국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돌아온 거죠. 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셨잖아요. 돌아보면 네, 근데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모든 그 스스로 한다고 생각했던 그 혹독한 순간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의 좋은 그 뭔가를 놓고 목표를 놓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반죽을 계속 하고 계셨던 네, 게 아닌가. 네. 네. 그때 모든 기억과 매뉴얼과 경험치들이 맞아요. 그렇죠. 네, 왜 저도 그 생각을 하게 된 게요.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고난과 광야 생활도 있었고 이러다가 제가 2008년부터 이제 그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과 제대로 정말 마주보고 생각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하프타임 세미나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그때 뭘 알게 됐냐면, 그러니까 하프타임 개념이라는 게 인생은 그 축구 경기 같이 전반과 후반이 있는데 모든 사람의 목표는 이제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 노는 시간, 휴식 시간에 물도 마시고 전략도 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하프타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두 번째, 나는 이런 사람이라면, 두 번째, 내 후반전 인생은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인생 사명을 깨닫고 인생 사명 선언서를 작성해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돌아보면서 생각한 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뭐 전 국민이 알아주시고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칭찬받고 이런 좋은 일들은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신 시간이고, 또 어려운 고난과 시련의 시간 또한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만한 꽃병인데 좋았던 일은 이렇게 색색까지 물감을 꺼내서 붓으로 그림 그리신 시간, 그리고 시련과 고난 때는 조각칼로 이렇게 무늬를 새기신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림만 있으면 시련과 고난이 뭔지 모르잖아요. 또 이렇게 홈으로만 파여져 있으면 너무 단조롭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품 활동을 다양하게 완전한 완제품 하나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구나. 이건 내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래서 인생 사명을 깨닫고 사명서를 쓰게 된 거죠. 사실 인생 사명 선언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한번 조용히 생각을 가다듬고 네. 주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저도 이제 간혹 교회 간증하러 갈 때가 있어요. 뭐 제 지나간 얘기도 하면서 제가 그 인생 사명서를 쓰기를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제 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거가 저에게 갖고 있는 유일한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손들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하나님,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를 제가 연구할게요. 그래서 방송도 하고요, 책도 쓰고요, 강연도 할게요. 뭐 누구든지 청소년, 청년, 직장인, 여성, 또 교회 성도님들 제가 어디든지 가서 강의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리고선 그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인생 사명서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뻥을 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저는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뭐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었을 정말 바닥의 광야 생활을 할 때였었는데 그 사명서를 쓰고 나서부터는 모든 일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거룩한 뻥이었고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걸 한 거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일을 이제 적었으니까 아마 기뻐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홀리 스피치라는 그 책도 받았어요. 쓰고요. 책을 받고 네. 이거다 싶었던 게 저희도 말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 말이란 게 어느 때는 너무나 무서운 검이 되기도 하고 또 불이 되기도 하고 야, 이거 온도 조절 못하면 내가 여러 사람 인생에 신뢰를 범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섬찟할 때가 있어요. 근데 쉬워요. 하나님이 어려워요. 싫어하시는 말은 안 하면 되고요. 아,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웠구나, 계속. 버티려니까 어려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살면 네.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홀리 스피치. 네. 예. 그래서 강연이다 보다 지금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래도 기회가 지금 될 청소년 때마다. 캠페인 그리고 지금 강연, 집필까지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살짝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하나님이 저 바쁘게 사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그래서 늘 정말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이 바쁜 거는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요즘 다시 이제 말씀을 읽는데 이제 녹음을 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예. 네, 하루에 5개 장씩 읽어요. 그 녹음을 하면서. 네네네.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후배 아나운서와 함께. 그래서 제가 읽은 것은 그 친구한테 보내고 그 친구는 저한테 보내고 서로 숙제를 보내고요.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읽으려면 이제 미리 예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전날 미리 이제 그냥 읽을 때하고 달라요. 이렇게 이제 발음 틀릴 것 같은 거 자세히 하면서 이렇게 읽고 준비해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부터 하고 물 마시고 이제 그걸 읽고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보낸 다음에 그 후배가 한 걸 또 저는 들어봐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읽었구나 이런 것도 들어보고 어떤- 서로 같은 구절을 읽고 네, 교환하시는 거군요. 같은 그 분량만큼을. 그러면은 총 3번을 읽게 되는 거네요. 예독하고 네. 내가 읽을 때, 낭독할 때, 그리고 네. 후배 걸 들을 때. 근데 두 사람이 보내가지고 4번 아, 외우시겠는데요. 좋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네, 챕터를 그렇게 뭐 많이 안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네. 이렇게 얘기로 나눈다는 건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근데 같아요. 5개 장인데요. 이제 녹음 분량은 한 20분 정도 되는데 뭐 조금 틀리거나 중간 준비하거나 이러면은 녹음하는 데만도 한 1시간은 그렇구나. 드려야 돼요. 그런데 24시간 중에 1시간 드리는데 그걸 뭘 그리 시간이 없다 하는가. 말씀으로 올리는 제사. 네. 네, 그 정성을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도 허투루 쓰는 게 없다. 네. 그런 의미시죠. 해야 되겠네요. 해야 될 게 많네요. 지금 성명서 써야 되고. 말씀. 제가 진짜 올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 저 말씀을 좀 더 많이 접하고 느끼고 진짜 씹고 맛보고 즐기고 해주세요 했는데 지켜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는. 네. 저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네. 2명은 안 되겠고요. 좀 어려운 사람이랑 하세요. 아, 그래야지 숙제를 잘하게 돼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팁을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또 1시간 동안 신은경 씨와 함께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덕분에 되게 편했다는 얘기를 게스트한테 한 적이 없는데 아. 저 진짜 편했어요 오늘. 네. 네. 저 뭐 대본이라고 먼저 하나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진행하셔서 저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에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갑니다. 순서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너무 네, 좋았고요. 집에 초대돼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 나누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러셨으면 좋았어요. 오늘 친구 신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잘 웃고 이렇게 재밌고 유연한 분이시라는 거를 오늘 깨달았네요. 혹시 지금 이제 청소년 캠페인 외에 좀 중보를 부탁하실 기도 제목 있으세요? 우리 감사 캠페인이 좀 전국적으로 펼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 2018년의 계획은 전 국민이 이 감사 운동에 동참하셔서 전국적으로 화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필요하신 어떤 행사하신 날 이렇게 말할 사람 없으면 갖다 쓰시고 네, 다 정말요. 갑니다. 네. 어디든 부르시면 중보할게요. 네. 앞으로 많이 뜨겁게 기도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